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 1년 동안 하게 될 전문거리라고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인터넷 수업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길게 가면은 길게 가는 대로 영상을 많이 올릴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한 서너 개 올리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쁘게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하게 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래도 1년 동안 내가 가르칠 건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온전하게 맡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욕심을 냈는데 이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강의식 되게 좋아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거의 99.9%는 강의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칠판에 판서를 하면은 여러분이 그걸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하고 이런 수업을 하게 될 건데요. 어쨌든 1년 동안 잘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는 부분의 시작은요. 교과서 78에서 79쪽, 86쪽에서 87쪽입니다. 큰 제목은 근대국가 수립 운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할 소제목은 1-1 해가지고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말이 군데군데 좀 섞여 있는데요. 열강은 뭐예요? 그냥 여러 강한 나라들이다. 이 여러 강한 나라들이 동아시아 쪽을 침략한다는 얘기죠. 거의 이 2단원, 두 번째 단원의 배경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알겠죠?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좀 우울한 부분이죠. 사실 좀 그래요. 제가 맡은 부분이 2단원, 3단원, 4단원인데 이게 기분이 좋은 게 한 개도 없어요. 기분이 좋은 부분이 아니에요. 유쾌하지가 않아요. 배우고 나면요, 찝찝하고 분노가 치밀고 왜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답답합니다. 고구마 한 2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그런 부분만 내가 계속 맡아가 1년 동안 가르치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또 초면이잖아요. 초면부터 이렇게 또 우울한 얘기, 답답한 얘기 하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기는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한국사는 아니고요. 2학년 때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배우게 될 세계사의 일부라고 보면 됩니다. 세계사도 아마 내가 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덜하지만 이 단원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어떤 세계 정세랄까 세계의 어떤 상황 알겠죠?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아프게 들어와요. 우리랑 이 어떤 세계사 간의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 나라들이라는 건 어떤 나라들일까요? 여러 강한 나라들, 열강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애들이 있을까? 소위 말하는 그 서양, 유럽, 미국 이런 데 있는 국가들이죠.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미국이라든가 심지어 나중에는 벨기에, 네덜란드 등등 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지. 그럼 궁금한 거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강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서 우리도 생각하겠지. 야, 쟤들은 뭔데 우리를 쳐들어오고 쟤들은 뭘 했길래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을 가졌는가? 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가를 나중에 동아시아의 국가, 그 동아시아의 국가라면은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한국, 요 나라들이 요 뒤를 따라가려 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제목은요. 제목은 이렇게 뽑아봤어요. 열강의 팽창 정책. 자, 유럽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유럽입니다. 유럽에서요. 1687년입니다. 1687년에 흔히 이 프린키피아라고 부르는 책이 등장을 합니다. 이 책을 만든 사람은 누구냐? 뉴턴입니다. 뉴턴이라는 사람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가지고 와요. 원래 풀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이에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자연 현상을요, 공식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만류 인력의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수학 공식으로 싹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행성이 태양을 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다 식으로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아, 우리가 이 자연을 이제 다 이해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세계사적으로 하자면 과학혁명의 거의 완성과 같은 사건이 요 1687년 뉴턴의 프린키피아 출판입니다. 인간이 이제 자연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고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1700년대가 되면요,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1769년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했던 증기기관을 개량한 사건이죠. 증기기관을 개량한 사건입니다. 기계에 쓰는 기관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또 뭐라 부릅니까? 산업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산업혁명. 그러니까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산업이라는 건 뭐냐? 산업이라는 건요, 무언가를 생산하는 작업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도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손으로 만들었지. 손으로 만든다는 걸 이제 뭘로 만든다? 기계로 만든다. 그렇다면 장점은 뭔데요? 손으로 만들던 걸 기계로 만들었을 때의 장점.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월등하게 늘어나요. 하루에 3개, 4개 만들던 걸 이제 10개, 20개 이렇게씩 만들어내요. 이 혁명이죠, 혁명. 혁명이라는 건 되게 좀 뭔가 크게 바뀌었을 때를 우리가 혁명이라고 합니다. 찔끔 바뀌어가지고 혁명, 작은 변화를 가지고 혁명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18세기 중반 이후에 서양 유럽에서는 이런 산업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789년입니다.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프랑스에서 혁명이 시작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벌어져요. 이걸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불러요. 그럼 시민혁명이란 건 뭡니까? 시민들에 의해 바뀌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동안의 정치나 이런 거는 왕, 귀족 이런 애들이 독점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나 귀족들이 독점하던 이 정치적 권한이 어디한테 넘어갑니까? 시민, 부르주아, 뿌띠 부르주아 요 계층으로 넘어가게 된 사건이죠.
이게 서양 유럽에 있어서 엄청 큰 사건 두 가지입니다. 산업혁명, 시민혁명.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역사를 공부하는데, 서양 역사를 공부하는데 요 시기를 떼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죠. 어떻게? 야,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난 시대는 전 시대랑 다르다라고 해서 요 때부터 근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후 시대를 근대, 영어로 하자면 modern period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근대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에도 근대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 단원에 억수로 많이 들을 말이 뭐예요? 근대화라는 거예요. 근대화, 근대화 운동, 뭐 개화 운동 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근대화라는 건 뭐냐? 우리도 유럽 근대처럼 뭐 하자? 산업혁명, 시민혁명 하자하는 얘기야. 알겠죠? 우리도 산업혁명, 시민혁명 하자. 우리도 시민혁명, 왕귀족 이런 특권계급 없애고 신분제 폐지하고 이런 거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나오는 근대화 운동 앞으로 배울 겁니다. 뭐 갑신정변이니, 그다음 뭐 갑오개혁이니, 동학농민운동이니 이런 걸 배우는 거 보면은 그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신분제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시민혁명 요거를 지향했구나. 근대화 운동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근대화 운동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서양처럼 하자라는 서양화 운동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이해하기 편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흔하게 중학교 때도 많이 들어봤던 이 근대라는 말이 이런 연유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요 발달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뭐를 하는 거야? 팽창 정책을 추진하는 거죠. 다른데 좀 뻗어나가고 싶은 거야. 왜? 생산량이 많은데 물건도 많이 남고 이 물건도 다른 데 가서 어떻게 좀 팔아야겠고 뭐 그런 식이지. 그래서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어디로 갈까? 뭐 아프리카. 뭐 제일 먼저 아프리카 쪽을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아시아 쪽을 진출하려고 시도하는 거지요. 요게 배경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 뭐가 나오는 거야? 제국주의 국가라는 형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예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하는 정책입니다. 제국주의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데 사실 나쁜 짓이잖아요. 이건 나쁜 짓이 아니다라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또 나옵니다. 사회 진화론이라고.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사회 진화론.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옛날에 다윈이 얘기했던 뭐 원숭이가 인간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뭐 약육강식, 적자생존. 약육강식은 뭔데? 약한 애들은 고가 아니고 고기가 되고 강한 애들은 식사를 합니다.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 잡아먹습니다. 그 얘기죠. 적자생존은 뭐예요?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하는 얘기예요. 이 진화론이 이 동물들의 세계에서 원래 적용되는 이야기였는데 이게 어디에도 적용된다? 사회도 적용된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침략하는 거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보면요. 근대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뭐를 주장하느냐? 적자생존. 야, 우리도 빨리 적응해야 돼. 우리도 실력을 빨리 키워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단 그들의 한계도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약하니까 침략당하는 건 당연해. 나중에 보면은 그런 친구들이 뭐가 많냐?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과정. 요 과정 속에 이제 동아시아가 놓이게 된 거죠. 과연 우리가 이 유럽한테 잡아 먹히느냐? 아니면 우리도 유럽처럼 부국강병해가지고 어깨를 나란히 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시기가 19세기 1800년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나라가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끊었다가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